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2회 전산세무 2급 답안 읽어주는 이론시험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문제당 2점씩이고요. 문제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찾아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갖춰야 될 주요한 속성, 자, 이걸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자,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에는 피, 예, 적, 그리고 신뢰성은 검, 표, 중 해서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해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당초 기대치를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네. 못 미쳤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확인, 수정이 나오는 거죠. 자, 예측이라는 것은 미래의 재무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보 이용자가 지금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이때 재무제표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했을 때 아직 2달 결산 있어야지 되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하는 것은 적시성이 아니에요. 적시성은 여기 적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오타. 자, 적시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신다? 네, 지금 자, 고객님 상반기 거라도 보여드릴까요? 지금 아직 하반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적시에 제공을 하는 거, 이런 걸 적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뢰성은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정보 이용자가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2달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재무지표가 나오니까 그때 자료를 참고하세요 라고 하는 건 신뢰성에 입각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뭘 보듯이 한다? 서로 벌레 보듯이 한다. 서로 상충해서 서로 벌레충해서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은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표현에 충실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지만 목적 적합성은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틀린 거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피드백, 적시, 신뢰성에는 표현, 검증, 중립. 자, 3번에서는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예측이 아니었어요. 피드백이었었죠. 예측은 미래라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4번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오케이. 자, 답은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이에다가 증권에다가 가치를 뒀다 그런 뜻이죠. 크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자,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 하면은 단기는 말 그대로 1년 이내 사고팔. 즉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 구입을 했습니다. 시장성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는 순간 바로 뭐가 된다? 매도 가능 증권 해서 178번 제 코드 번호까지 써놨는데 이때 매도 가능 증권 요거는 투자자산 바로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1년 이내에 사고팔 그런 게 아니고 1년 이후에 팔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와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평가하셔갖고 이 생긴 평가 손익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보시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자 보시다시피 해요.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해서 단기 실현될 손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 자본 항목으로 간다는 거. 이 자본 항목으로 간다는 거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손익 계산서로 간다는 거죠. 손익 계산서.
왜냐하면 단기에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기 보유는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평가는 삼각 후 원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설명 찾아보자고 했어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요, 2번에 보시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자, 바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자, 목적에 따라서 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언뜻 볼 때는 틀린 설명이라고 보기보다도 조금 부족해요, 설명이. 단기 매매 증권 이 말이 빠졌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그렇지요. 자, 매도 가능 증권에 이런 평가 손익은 어디로 간다?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죠. 손익계산서로 간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3번. 다음 중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및 우발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물어봤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 충당 부채는요, 우리가 종종 들어봤어요. 충당 부채 하면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자, 현재 의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시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가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되죠. 그래서 결산하실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우발부채 같은 겁니다. 우발부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거는 충당부채한 성격이 조금 자,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요. 끝까지 읽어볼게요. 우발부채와 충당부채 모두 부채의 성격을 지닌 항목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의무 발생 가능성과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50% 그러니까 50%를 발생할 가능성이 50%가 초과된다 그러면은 뭘로 보시고 충당부채로 보시고 또 그거보다 조금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자 그때는 우발부채겠죠. 여기 끝에 보니까 그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발부채가 아닌 충당부채, 즉 50%를 초과한다 그러면 충당부채, 그렇지 않으면 우발부채,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발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잠재적 의무긴 한데 타인에게 제공한 그 보증 있죠, 보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못 갚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보증과 관련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우발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발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은 여기 보시면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금 보시면은 자, 1번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하지 않으나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다. 자, 이건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가셔야 되겠어요. 반면에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를 한다. 방금 보셨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높으면 주석에 기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충당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겠고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찾아보시겠습니다. 자기주식이 나왔습니다. 자기주식. 자, 요거 전에 자기주식 보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 자본잉여금은 주, 감, 자
자본 조정도 주, 감,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런 잉여금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 조정 항목은 이렇게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을 과목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지요. 2번에 보시면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서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틀렸지 않았습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보시다시피 어디로 갔어요? 자본 조정으로 자본 잉여금으로 봐야 되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게 맞고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틀려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지난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해놓은 게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자본 조정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익 잉여금, 즉 혹은 또는 결손금, 처분이나 처리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를 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벌써 딱 보셔도 1번 틀렸죠. 그쵸?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해서 일단 현당보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되겠고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아주 경미해야 되겠습니다. 자, 3개월, 즉 90일 이내인 자산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년 이게 핵심적으로 딱 보시자마자 1번 틀렸군. 아주 쉬운 문제였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겠어요. 반면에 통화를 대신하는 대용증권, 타인발행 수표, 자기합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우편한, 만기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러한 것들은 다 현금하고 대용이 되는 것들이죠. 고로 여기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자, 지폐와 동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 자, 우표와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예요. 자, 우표도 마찬가지. 우표도 뭐 통신비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직원 가불금은 단기 대여금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가장 틀린 거, 맨날 틀린 것만 찾으라 그래요. 자, 일단 직접 재료비가 나왔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원가라고도 하고 기초 원가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재료와 노무지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고 이걸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그러죠. 자, 이게 있다면, 기본 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 자, 가공 원가는 가공비라고도 하는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동력과 나머지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되겠고요. 간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해요. 그런 원가는 제조 간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회계, 원가 회계의 3요소를 봤고요. 자, 밑에 이 부분은 자, 변동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변해요. 조업도, 즉 생산량이 100개면 들어가는 원가도 100만원. 200개를 생산한다 그럼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변동비가 되겠고요. 변동비.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또 잘못해 놨을까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비는 이렇게 조업도, 즉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대표적인 예로는 재료비가 되겠고, 단위당 원가는 얘네들 나눠보시면 일정하다. 요 일정하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에 따라서 이 총 원가 부분이 항상 일정해요. 조업도 뭐 100개를 만들든 200개를 만들든 이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변함없죠. 이러한 것들은 고정비가 되겠고, 이런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 나눠보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계단 현상 생겼죠. 이런 것들은 이 공장장 임금, 자, 100개 생산하면 100만 원이요, 200개 생산하면 200만 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계단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 나가는 게 있고요. 전기세라든가 뭐 전화요금 같은 게 되겠죠. 쓰든 안 쓰든 얼마 정도까지는 내줘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그랬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금방 보시면 직접 노무비는 여기 기본 원가나 가공 원가에 다 포함됐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뒤에가. 자, 만약에 1안, 2안, 3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1, 2, 3안 중에서.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걸 선택했을 때 두 번째 남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다면은 그때 최대 금액. 자,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대 금액. 최대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 설명은 틀렸습니다. 끝에 가요.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하지요. 틀린 설명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매활동, 제조활동, 판매활동 해서요.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해가지고 우리는 원재료 이 부분이 어디로 흘러가요? 그렇습니다. 제공품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3개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렇게 하고 기초 제공품,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이지요. 그래서 이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셔서 기말을 빼시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가는 곳이 바로 여기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두 개를 보태 주셔갖고 요 두 부분 보태 주셔갖고 누구를 빼시면 그렇습니다. 기말을 딱 허니 빼시면 매출 원가가 딱 구해지겠죠. 자, 이런 공식을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이렇게 전체적인 T 계정을 살펴봤어요. 자, 이 공식은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도 잘 나오죠. 자, 문제에서 틀린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그랬으니까요. 요게 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그렇습니다. 대변에 기입한다. 맞는 설명이겠고요.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말 들어가는 상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런 것들은 다 재무상태표 재고 자산 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계를 단기총 제조 원가 이 T 안에 다 나왔네요. 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너무 쉬운 문제죠. 어렵다고요? 자, 보시다시피 직접 배부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함정이 아니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직접 배부법은 뭡니까? 자기 부문 간에 여기가 아니군요. 자, 보조 부분 간에 요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무시를 하고요. 여기서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 후 그랬어요. 절단 부문의 총 원가가 얼마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절단 부문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조립 부분 거는 시간상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세 개는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 후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일단 수선 부분 있죠. 수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던 이 40만 원을 자, 누구한테는 주지 마시고요. 이 전력 부분에다가는 주지 마시고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자, 조립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단 부분 쪽에다가 자, 나눠주시는데 이 40만 원 나눠주시는 기준은 수선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수선 부분 자, 두 개 더 하셔갖고 800분의 200에 해당하는 이건 계산하지 마시고요. 고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40만 원을 보시다시피 800분의 200으로 계산하셔서 자, 이 수선 부분 40만 원에 대해서 여기다가 10만 원 절단 부분에다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배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선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수선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이 절단 부분 거 20만 원 있죠. 자, 요 20만 원도 보시다시피 여기 전력 부분이니까 전력 부분 500대 500이에요. 즉 반반 10만 원 주시면 되겠잖아요. 반절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부문 거 있죠. 50만 원 하고 얘네 두 개 더해서 70만 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제조 부분 쪽으로 40만 원과 20만 원을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 배분하시는 부분은 수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으로 해서 800분의 절단 부분 것만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200 구하시면 되겠고 20만 원은 어차피 반반이에요. 50대 50 그러니까 5대 5니까요. 그래서 반절 나눠주시면 돼서 답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만 원. 자, 그 다음. 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아닌 것 찾아보자. 자, 개별원가는요. 보시다시피 다품종 소량 생산. 자, 소량 생산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자, 색깔 조금 바꿀게요. 색깔이 조금 너무 거무튀틱해서 자, 종합원가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원가 계산이 개별원가는 말 그대로 자, 개별원가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별원가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이 정확하고 얘는 간편하긴 해요. 한 품종을 대량 생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꼼꼼하다는 장점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고 건설업, 기계, 항공, 조선, 정유, 제당, 제분, 제지 자,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요. 제조 지시별 작업 원가표 계산이 필요한 반면에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고 있고 공정별로 원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특징을 물어봤어요. 근데 설명 틀린 거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개별원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기말 제공품에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걸 가지고서는 이 기말 걸 가지고서는 자, 우리 완성품 한산량 계산해갖고 해줘야 되는 것이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평가 문제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제조간접비 배분이 그리고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 맞고요. 그리고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건 서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별 원가하고 종합 원가하고 보시면 종합 원가는 공정별 이렇게 원가 계산이 들어가고요. 요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지시별 제조 지시별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10%로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T 계정을 그리셔갖고, 자, 제공품 계정 중에 기초, 단기 착수량, 단기 완성량, 기말 제공품 해서 수량을 넣어보시면 기초가 200개고 단기 착수량이 600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단기 완성량 수량이 지금 650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이 지금 50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800개가 차변 합이지요. 그럼 대변 합도 800개가 돼야 되는데 요거 지금 해보시면 몇 개가 부족합니까? 100개가 부족한 게 나오잖아요. 100개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공손이 되겠죠. 공손. 그 중에서도 정상 공손은 자 100개 중에서 10%. 자 이거 완성품. 지금 단기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50개의 10%니까 65개가 정상이란 얘기죠. 65개가. 즉 100개 중에서 65개가 정상이니까 나머지 35개는 자 비정상 공손이 되겠습니다. 자 불량품이란 뜻이죠. 불량. 자, 불량이 35개가 불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자,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냐 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기초와 단기 착수량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대변에는 단기 완성량, 기말 제공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200개에다가 단기 착수량 해서 600개 넣어서 800개를 집어 넣는데요. 그 중에 단기 완성량이 650이면 자, 기말 제공품이 지금 5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해 보시면 100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100개가 결국은 자, 공손이 되겠는데 그 중에 100개 중에서도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10%니까 650개의 10%니까 65개가 정상이면 나머지 100개 중에서 65개 뺀 35개는 비정상 공손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 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세 파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각 사업장마다 원래 부가가치세 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따로따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업장마다 이 사업자 우리 처음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총괄납부 사업자 제도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신고도 따로따로, 납부도 따로따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세금을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야 돼요. 그런데 8억을 환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10억을 먼저 준비를 해갖고 세금을 내고 한 달 후에 8억을 받잖아요. 환급을. 그러면 자금 압박이 오죠. 그러니까 이 총괄납부 제도를 해놓으면 신청을 해놓으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시더라도 납부는 총괄하니까 2억만 필요한 거예요. 자, 10억 내야 되고 8억 환급 받으니까 2억만 내면 되는 거. 이게 총괄납부 제도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같은 경우는 신고도 납부도 어떻게 한다? 모두 총괄하는 거죠. 굉장히 편한 제도죠. 그렇다고 했을 때 틀린 설명은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장님은 한 명인데 사장님 이름은 똑같은 한 명인데 사업장이 2개 있으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수수를 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렇죠. 주된 사업장에서 한 군데서 다 신고와 납부 다 할 수 있다. 자,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본점이죠. 본점. 2번이 틀렸어요. 그럴싸하게 자 뒤를 틀려놨어요. 지점이 아니고 본점입니다. 자, 주된 사업장이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렇죠.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 사업장 단위로 이렇게 원칙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다. 뭐 때문에? 지점이 아니다. 본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2번에서 다음은 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자,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벌써 1번 틀렸네요. 면세가 아니고 영세죠, 영세. 면세와 영세의 차이점은 뭐다? 자, 면세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다 면제되는 거, 영세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0%인 거죠. 0%.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면세입니다. 본인이 이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 주고 온 거 있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잖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돌려받지를 못하죠, 면세는.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는 불완전 면세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면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이 틀렸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죠. 면세 사업자는 나중에 이제 사업장 신고만 하는 것이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랬는데 이거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토, 공, 주, 임은 면세다. 토지의 공급과 주택의 임대는 면세다. 고로 요거 말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토, 고, 임, 토임, 주택의 자, 공급, 토임, 주공은 뭐다? 과세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토지의 공급, 즉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면제됩니다. 틀린 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수출은 영세입니다. 면세가 아니다. 뭐가 틀리냐? 틀려요. 자, 영세는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부담하고 온 매입세 싹 공제를 받아요. 자,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를 해야 됩니다. 면세 포기를. 그런데 한번 면세 포기하시면 3년 동안은 부가가치세 다시 이제 면세로 못 돌아간다, 그런 뜻이겠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 절차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것. 와우, 틀린 것 찾으래요. 자, 계약의 해제로 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계약이 해제됐어요. 우리는 이미 세금계산서 다 발급했죠. 그렇게 하고 전송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됐으면 이때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로 하시고요.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한다. 음의 표시를 마이너스죠.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자, 이게 원칙인 거죠. 자, 보시면 1번이 원칙이에요. 자, 다시요. 계약 해제나 자, 해제했을 때는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로 하셔가지고 다시 적고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3번이 틀렸냐? 3번 보시면요. 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다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덧붙여 갖고 붉은색 글자로 써야죠. 그렇죠? 이게 틀린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해서 요 경우 1번하고 3번 경우는 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 계약 해제일 혹은 지금과 같은 경우는 환입한 날을 작성일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소득세법상 굉장히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 중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은 거주자 그러면은 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갖다가 거주자라고 보고 있어요. 즉 6개월인데요. 이때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들인 부분까지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소득세를. 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인 경우에는, 자, 외국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체제, 머무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 이때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요 날수를 세 갖고 그게 183일 이상인지 본다는 거지요. 답은 일단 4번이 되겠는데, 여기 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15번 문제에서는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가장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시금 위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소득세법의 특징은 국세고, 직접세고,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인세, 물세가 아닌, 자, 인세입니다. 자, 그리고 기간 과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기간 과세이면서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개인 단위지요. 부부가 아니고요. 부부 합산 과세가 아니고 보통세이면서 종가, 자, 가격에다가 금액에다가 세금을 먹이는 것이고, 의무 확정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득세는 크게 종, 퇴, 양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합치지 않죠. 퇴직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 오랜 시간, 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의 이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종합하고 퇴직 양도는 각각 자기에 맞는, 자, 그걸로 과세하시면 되겠고, 종합소득에는 배, 사, 근, 연, 기 6가지 분리가 되겠습니다. 분리소득이 되겠습니다. 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 관할 세무서이고요. 주소지가 없으면 이제 거소, 자, 머무는 장소가 되겠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자, 그것이 바로 납세지가 되겠지요. 중간 애납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애납 기간으로 해서, 자, 직전, 지금 보시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하시는데요. 자, 10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시고요. 중간 애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징수하지를 않고요. 중간 애납세액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나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지난번 직전 과세 기간 거 종합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애납 대상자가 아니겠죠.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연말정산 하시고요. 납세 의무 종결됩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퇴직소득만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퇴직금 산정하실 때 세금 내고 끝내버리고요. 연금소득만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득만, 그러니까 즉 여기서 보시면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은 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뭐 방과후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3.3% 세금 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되겠고요. 분리과세되는 2배 연기 소득만 있을 때는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 종결됩니다. 자, 결손금 문제가 바로 방금 15번 문제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용 앞부분 봤는데요.
기업의 경영 활동 결과가 순 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감소분을 결손이라고 그러죠. 손해난 겁니다. 사업을 해갖고 이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결손금은 나중에 이제 또 이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계를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결손금 상계를 하는데요. 이때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배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익 배당으로 해서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결손금과 상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결손금, 자, 일단 사업소득에서만 다시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결손금, 단기, 그리고 2월 결손금은 전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소득에서만 이제 발생한 거 말하는 거예요. 사업소득.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그것까지 여기서 빼주는 건 아니고요. 자,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 이제 사업소득. 이번엔 이익이 났다면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에서 빼시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빼신다는 거지요. 사근연기 2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보셨던 이 문제에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근연기 2배 순서로 공제한다. 이번은 정확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서 빼시면 안 돼요. 사근연기 2배 여기서 빼시는 게 아니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결손은 자기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거에서만 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고, 또 출국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고, 그리고 입국해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 입국은 다음 날부터고요. 출국은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금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써 1번이 틀렸네요.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1번이 틀렸다고 돼 있죠. 추계 신고, 즉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계라도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보시면은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가 멸실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요. 1번이 틀렸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보시다시피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고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은 공제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